우선 영단어 공부법을 말씀드릴 건데 중요하죠. 저희 조회수 1위 영상 우와. 153만. 그래서 그 방법을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그럼 이제 스튜디오 S에서 꼭 저희가 여쭤봐야 하는 질문, 과목별 공부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국어 공부법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국어 내신 공부법에서 제가 중요하게 했던 게 범위를 넓혀가면서 공부하는 거였어요. 이게 뭔 말이냐면 예를 들어 문학 작품을 공부한다 하면은 소설같이 긴 경우에 교과서에 이제 지문이 제한되다 보니까 일부분만 실리잖아요. 그래서 그것만 우리가 수업을 듣게 되는 건데 전체 원문을 읽어봤을 때 훨씬 그 작품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고 또 선생님께서 그 작품의 다른 부분을 문제화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것까지 대비가 되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생략된 원문을 읽으면서 범위를 넓혀가며 공부하시고 이거랑 같은 결인데 연계 작품을 공부하시면 외부 지문 대비에 되게 도움이 많이 돼요. 유배가사 장르의 어떤 작품을 배웠다 하면은 그 장르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다른 작품들 두세 개를 곁들여서 공부하는 식으로 하면 다른 작품 막 해서 묶어서 문제 내잖아요. 그런 게 제일 어려운데 그런 거 효과적으로 대비하실 수 있어요. 그럼 단순하게 선생님이 수업하신 작품뿐만이 아니라 같은 테마 속에 묶여질 수 있으면 수업 외 지문도 따로 찾아서 공부를 하신 건가요? 네네. 그럼 내신이랑 뭐 수능 모의고사 다 대비가 되겠네요. 되게끔 공부를 하신 거네요. 1등급 맞는 국어 공부법은 그럼 이제 범위를 넓혀가면서 이제 공부를 하라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좀 저희가 국어 하면 이제 문학, 비문학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문학은 어떻게 공부하는 게 좋을까요? 문학은 시랑 소설로 구분을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시 같은 경우는 항상 네 가지를 의식적으로 파악하면서 시를 읽었어요. 시적 화자, 상황, 정서, 태도. 이 네 가지를 파악하는 게 핵심이기 때문에 시를 읽을 때 그냥 냅다 읽는 게 아니라 네 가지를 계속 생각하면서 읽으시면 문제 풀 때 훨씬 빠르게 잘 푸실 수 있고요. 소설은 인물, 사건, 배경이 이제 그쵸. 중요하다고 배우잖아요. 좀 더 쉽게 풀어서 누가 어디서 뭐 하고 있지? 이 질문을 생각을 하면서 소설을 읽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은 중요한 그런 소설의 요소들을 금방 파악할 수 있어서 도움이 돼요. 비문학은 저만의 표기법을 만들어서 좀 효과적으로 독해를 했는데요. 일부만 말씀드리면 개념이 나와 있고 정의가 나오는 경우에 개념에 네모 표시하고 정의에 밑줄을 긋는다. 아니면 원인과 결과가 나오면 화살표로 그거를 표시를 한다든지 예시가 나오면 소문자 이를 거기 써서 예시라고 표현을 해주든지 문제를 풀 때 그거에 해당하는 내용을 금방 찾아 들어가서 풀어야 하는데 이렇게 저만의 논리 체계를 가진 표기법으로 표기를 하면 금방 거길 찾아갈 수 있어서 좀 시간 단축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럼 표기법을 만들어 나가는 게 중요하겠네요. 맞아요. 그렇다면 전교 1등의 영어 공부법은 뭔가요? 우선 영단어 공부법을 말씀드릴 단어 건데 중요하죠. 저희 조회수 1위 영상 진짜요? 몇만 혹시? 153만, 우와. 153만. 그래서 그 방법을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엄청 특별한 내용은 아니지만 좀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영단어장이 데이별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쵸. 그리고 데이 시작하는 페이지에 그 데이에 수록된 단어들이 조그만 글씨로 한 페이지에 정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그거를 보면서 뜻을 한번 적어봤어요. 내가 아는 단어가 있는지 아니면 모르는 단어는 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그리고 채점을 해서 몰랐거나 틀렸던 단어는 그 본문 페이지의 단어에 가서 단어 옆에 조그맣게 별표 표시를 해줬어요. 본문 단어 암기를 본격적으로 하는데요. 이제 단어 보고 뜻 보고 그거를 좀 오감을 활용해서 직접 소리내서도 많이 읽어보고 글씨로 또 써보고 뭐 타이핑을 해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신한테 맞게 암기해줬고요. 그리고 예문 공부가 진짜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예문이 하나씩 보통 실려 있는데 단어장에 그 예문을 그냥 대충 읽는 게 아니라 꼼꼼하게 읽으면서 좀 체화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리고 예문이 좀 어려워서 잘 와닿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네이버 영어사전에 단어 검색을 해서 정말 간단하고 의미가 잘 와닿는 문장을 찾아서 단어장에 적어줬고 그걸로 공부했어요. 그런 식으로 단어 암기 쭉 하고 단어장 뒤에 테스트 페이지가 있거든요. 테스트 봐서 틀린 단어는 또 해당 단어 옆에 별표 추가해주고 그래서 별표가 점점 이제 누적되는 시스템이에요. 또 3일 기준 누적 복습을 했어요. 저는 데이 10을 오늘 공부해야 한다 하면 8, 9 복습을 하고 10을 본격적으로 암기를 했고요. 8, 9는 어떻게 복습하냐 하면 별표 하나 이상이라도 쳤던 단어들에 대해서 페이지를 펼쳐서 뜻을 손으로 가린 채 혹은 셀로판지로 가린 채 말로 뜻을 설명을 해봤어요. 그런 식으로 계속 사이클 돌리다가 근데 3일만 외운다고 해서 또 완벽하게 외워지진 않잖아요. 그쵸. 맞아요. 또 까먹어요. 그래서
일주일 기준, 한 달 기준으로도 테스트를 수시로 해줬어요. 예를 들어 일요일이다. 그래서 내가 공부한 게 7일치가 된다 하면은 퀴즐렛이라는 그 사이트를 이용을 해서 별표 2개 이상인 단어지만 퀴즐렛에 등록해놓고 단어 테스트를 그걸로 또 컴퓨터로 봤어요. 그런 것도 있구나. 또 퀴즈넷에 좀 유명한 단어장 같은 경우는 이미 테스트지가 올라와 있는 경우도 맞아요, 꽤 맞아요. 있더라고요. 그래요? 오. 사람들이 올려놓은 거를 공유할 수 있거든요. 아. 그래서 그거 이용하셔도 너무 좋아요. 오. 여기서 또 테스트 보고 또 틀렸으면 또 별표 추가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근데 계속 하다 보면은 별표가 누적이 됩니다. 그쵸. 그리고 진짜 끝까지 안 외워지는 애는 막 별표가 7개, 8개 진짜 보기도 싫어요. 맞아요. 자기만의 기준을 서서히 높여가시면 돼요. 이게 여러 번 복습했다 하면은 별표 5개 이상인 것만 마스터하자 이런 식으로 해서 너무 다 외우기에는 비효율적이니까 그쵸. 오히려 의욕이 떨어지고. 네. 맞아요. 단순하게 복습 시스템도 저는 되게 인상 깊었는데 그 계속 테스트 형태로 본인을 이렇게 파악하는 거잖아요. 네. 그게 좀 특이한 것 같고 그건 좀 많이 저도 해봐야겠어요. 맞아요. 계속. 그 다음에 이제 영어 단어 암기 말고 사실 저는 고등학교 때 영어 모의고사만큼이나 영어 내신이 어려웠었거든요. 왜냐면 너무 나올 수 있는 범위도 많고 어떻게 하면 영어 내신을 좀 잘 볼 수 있는지 네.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분석 노트를 작성을 하면서 영어 내신을 1등급을 한 번도 놓치지 않았는데요. 오. 분석 노트를 어떻게 작성을 했냐고 하면 5가지 요소를 분석한 노트예요. 분석 노트가. 첫 번째로는 문법 요소를 체크를 했고 그 문법에 표시한 후에 밑에다가 조그맣게 왜 그 문법이 쓰였는지 그 이유를 적었어요. 스스로 납득이 되게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접속사를 표시를 해서 되게 막 빈칸으로 뚫릴 때도 있잖아요. 네, 그쵸. 그리고 그 접속사가 있는 문장이 핵심 문장인 경우가 많다 네. 보니 접속사 표시해서 그것도 좀 집중적으로 공부해줬고 그 다음 글의 주제를 적어서 글의 제목이나 요지 주제 이런 식으로 질문이 나왔을 때에 대해 대비를 해줬어요. 그리고 개요를 또 적어서 이 글이 대략적으로 어떤 흐름으로 진행이 되는지 A라고 말하다가 갑자기 B로 반전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흐름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개요를 적어줬고요.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강조한 내용. 내신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형광펜으로 눈에 잘 띄게 표시를 해줬어요. 이렇게 분석을 하는데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시험 범위가 많을 때가 그쵸. 있잖아요. 네. 그거는 노트로 다 필사하기가 너무 네. 힘들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모의고사 시험지 새로 프린트해서 그냥 거기에다가 바로 분석을 해줬어요. 지금 들으면서 놀랐던 게 저는 이제 5가지 요소를 정리하겠다 하진 않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똑같이 정말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이게 모의고사 지문 같은 게 내신에 들어갈 때가 굉장히 많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럴 때 이제 짧은 지문을 여러 개를 공부해야 되니까 내용이 이게 계속 새롭거든요. 볼 때마다. 근데 그런 걸 정리를 한번 해두면 첫 문장만 읽어도 그 내가 정리했던 개요가 머리에 맞아요. 떠오르고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다음으로 전교 1등의 수학 공부법도 좀 궁금합니다. 저는 수학 문제를 총 4단계로 풀었어요. 첫 번째 단계는 문제의 조건과 구해야 할 값에 표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건 하나하나가 다 이유 없이 등장하는 조건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 중요한 조건들인데 문제 풀다 보면 하나씩 막 빠뜨려서 풀이가 진행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놓치지 않게끔 조건들에 다 동그라미 표시를 해서 구해야 하는 값에 세모 표시를 해서 A, B의 값은 이건데 A 플러스 B를 구해놔서 잘 풀어놨는데도 틀릴 때가 있었어요. 저는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세모 표시를 해줬고 두 번째는 풀이 방향 구상하기예요. 냅다 그냥 풀이로 이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어떤 흐름으로 풀 것인가 잠깐 멈춰서 생각해보는 단계. 이런 조건들과 구해야 할 것들이 주어져 있고 그 사이에 내가 어떤 수학적 개념을 적용을 시켜서 풀어야 하는 거니까 전반적인 흐름을 이때 생각해줬고 세 번째 단계는 내가 문제풀이에 필요한 개념을 떠올려보는 단계예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정해놓은 문제풀이의 흐름에 맞춰서 구체적인 거기에 적용되는 개념들을 복기해줬어요. 마지막은 계산하기. 그냥 계산만 하면 되는 실수 없이. 예. 그렇게 푸니까 좀 솔직히 쉬운 문제는 이렇게 체계적으로 접근하지 않아도 풀리는데 어려운 문제들은 이런 접근법이 되게 도움되더라고요. 수학 문제집 같은 경우는 저는 무조건 풀이는 2분할 노트에 풀었어요. 가운데 줄 네. 하나 있는 수학 노트. 네, 수학 노트에 풀었어요. 문제집은 사실 여러 번 풀게 되다 보니까 그거를 좀 더럽게 쓰면은 네, 다시 맞아요. 풀 때
좀 힘들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또 틀린 문제는 2차 노트에다가 다시 풀고 2차에서 또 틀렸다 그러면 3차 노트 또 만들어서 3차에 또 풀고 스스로의 힘으로 풀 수 있을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풀었던 게 도움이 됐어요. 저도 이렇게 했었거든요. 오. 그러니까 수학 문제집이 안 풀었었어요. 왜냐면 저도 저도. 한 문제집을 많은 문제를 풀었어서 노트에다가 항상 풀었었던 기억이 있어서 그 다음에 수학 문제집이 문제 써 있고 이 공간이 너무 작잖아요. 맞아요. 근데 사실 공간이 작아지면 사고를 좁게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잘 안 맞아요, 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오히려 좀 넓은 종이에서 저도 많이 풀었었거든요. 그리고 좁게 거기다가 풀려고 하면 자꾸 계산 실수가 좀 맞아요. 많이 실수도 생기는 것 나고 자꾸 암산하려고 그러고 수학은 이쁘게 푸는 게 중요한 수학은 것 같아요. 그래야 맞아. 사고가 이쁘게 되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맞아요. 좀 근데 그렇게 어쨌든 했었던 것 노트를 같습니다. 잘 활용해라. 이제 공부에 대한 노하우, 습관과 관련된 이야기를 할 건데 사실 공부법만큼이나 진짜 중요하고 어려운 부분이죠. 아침에 잘 깨는 꿀팁이라던가 수면 시간 유지하는 방법 이런 게 따로 있으실까요? 저 있는데 이거 말하면 되게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할 것 같은데 저 궁금한데요? 제가 를 많이 사용을 했어요. 예? 구독자분들을 위해 저희 스튜디오 OS가 책 증정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란을 참고해주세요.